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한 헝가리 대사 조만모스입니다. 우리 주한 헝가리 문화원 리스트 학원이 지난 2019년에 외교 수립 30주년 기념으로 설립됐습니다. 위치를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 다양한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상태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주한 헝가리 문화원과 단국대학교의 헝가리 연구소가 같이 준비한 헝가리 날 행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교수님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조빈 교수로 있는 리스카이 달마입니다. 이번 헝가리의 날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재덕 교수님께서 헝가리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고, 두 번째로 장두식 교수님께서 헝가리 1956년 혁명과 한국의 시인들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의 문화사무관 루카께서 전설을 통해 본 헝가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헝가리와 과학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단국대학교 물리학과 변재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헝가리와 과학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려고 준비해왔는데요. 그 부제로 노벨상 수상자와 발명품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헝가리라고 하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헝가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여기 대한민국은 오른쪽 끝에 있고 헝가리는 유럽 대륙 중간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가 있고 면적은 여기만큼 크기가 있습니다. 헝가리와 우리나라의 거리는 약 8,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000m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면적이 헝가리가 세계에서 108인데 우리나라가 헝가리보다 약간 크게 107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크기가. 굉장히 신기하죠. 8,000k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의 크기는 한 등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인구는 2020년 어림잡아서 약 1,0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세계에서는 91위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접경국이 삼면이 바다이고 위쪽에 접경국이 북한 한 군데밖에 없는데 반해서 헝가리는 접경국이 총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와 같이 많은 접경국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 지도는 헝가리의 전체 나라의 지도인데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에서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유럽 대륙에서도 특이하게 가장 큰 이 유럽 대륙 안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왼쪽에 있는 레이크 발라톤이라는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헝가리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과학상을 수상한 수상자는 총 9명이고 수상 분야에서는 화학상 4명, 그 다음에 물리학상 3명, 생리학, 의학상 2명이 있습니다. 화학상에서 보면 2004년부터 1925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노벨 물리학상에도 과거에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71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 의학상에는 2명이 있는데 1937년과 1961년 두 분께서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몇 명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보로 데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보로 데넷이라는 분은 1900년도 6월 5일 부다페스트에서 태생을 하셨고 1979년 2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홀로그래피의 수은 등을 사용하면 실제로 등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이미지가 약간 옅게 희끗희끗 보이는 홀로그래피 상이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1년 이제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레이저, 빨간색 레이저 같이 단색광들이 나오게 되면서 홀로그래피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고안한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어떤 우리가 정렬된 빛을 여기 반만 빛을 투과시키는 거울에 비춰서 반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반은 투과돼서 지나가서 이 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빛이 두 개로 나누게 되겠죠. 원래 진행하는 파와 그 다음에 반사되어서 내려오는 파, 두 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빛을 하나는 이렇게 오브젝트에 빛을 쪼여서 상을 우리가 어떤 곳에 맺히게 하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가 처음 주었던 빛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순수한 빛을 여기 빛을 맺히게 하면 이 두 가지의 상이 간섭 무늬를 일으키면서 여기에 회절 패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늬를 우리가 다시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무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무늬를 통해서 우리는 홀로그래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지 앤드류 올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9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탄소 양이온에 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고, 이 탄소 양이온이란 것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영국의 화학자들이 유기분자 사이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양전하를 띤 탄화수소, 탄소 양이온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탄소 양이온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실험에서 탄소 양이온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제 초에 조지 앤드류 올라와 그의 이제 공동 연구주자들이 실제로 이제 탄소 양이온을 굉장히 극도로 강한 산성을 지니는 새로운 혼합물 형태로 만들면 이 혼합물 형태가 오랜 시간 동안 탄소 양이온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산이라는 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산의 화학식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데, 여기 탄소 양이온은 여기에 지금 CH3 그리고 여기가 탄소, 그리고 여기도 C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학식에는 여기에 있는 탄소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탄소가 양이온으로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양이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화학적으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보상으로 노벨 화학상을 1994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노벨 화학상을 또 수상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브람 헤르슈코라는 분이 200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단백질의 분해를 조절하는 세포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하셨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세포 안에서 수명이 다한 단백질이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그룹에서는 아론 치에하노베르와 어원 로즈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2004년에 수상하게 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세포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포가 살아나고 어느 순간 죽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화학 물질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수명이 다한 단백질을 찾아내서 달라붙는 유비퀴틴이라는 분자를 발견을 하였고, 이 유비퀴틴이 붙은 단백질 세포가 우리 몸에서 세포가 죽어가는 처리장인 프로테아좀으로 들어가서 잘게 조각으로 분해돼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밝혀내셨습니다. 그의 보상으로 노벨 화학상을 2004년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다음은 헝가리 발명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헝가리 발명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살펴보고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것들은 루빅스 큐브,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커피 기계, 볼펜, 비타민 C, 소다수 제조기, 전화 교환기, 무선 수신기, 전기 기관차, 백열 전구, 플로피 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는 세 가지 발명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루빅스 큐브는 1974년에
1974년에 누비크 에르네라는 부다페스트 응용미술대학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수님은 처음에 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이 큐브의 아이디어를 얻어내는데, 이 큐브의 아이디어를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렇게 섞을 수 있는 퍼즐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구현할지 잘 몰라 하다가 강가에 있는 조약돌을 보고 큐브의 안쪽을 둥글게 만들면 큐브를 돌리면서 섞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1974년부터 이제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이 큐브는 그래서 1977년 약 3년 뒤부터 대량 생산이 돼서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퍼져나갔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굉장히 집집마다 주는 선물로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이 퍼져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놀고 있는 이 큐브의 전신이 이제 이때부터 우리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에 가면, 부다페스트의 한 거리에 가면 이렇게 부다페스트 건물에 있는 큐빅 벽화도 볼 수 있고, 그 큐빅 벽화 밑에 보면 여기에 어느 정도 짧은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는 한 번 섞은 것, 그러니까 섞인 큐브의 가지수, 섞인 큐브를 맞추기 위한 최소 회전수를 보면 여기 20번 회전을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섞어서 우리가 이 큐브를 다 섞어놓고 아무렇게 임의로 섞어놔도 평균 17.8회를 돌리면 큐브를 다시 원래대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큐브에 대한 것들은 아마 인터넷에서도 보고 직접 가지고 논 경험도 많을 테니 이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루비크 에르라는 분이 또 큐브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루빅스 스네이크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이것을 가지고 놀아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길쭉한 블록이 있고 이 블록을 꼬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난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발명품으로는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에 관련된 발명품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1리라는 회사에서 처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커피 머신에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여러 가지 커피 머신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근대화되어 있는, 이제 전자동화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여기에서 처음 이제 만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1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리는 이탈리아 커피라고 알고 있죠. 이탈리아 커피라고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 커피의 여기 창시자인 이분은 헝가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헝가리에서 1933년에 태어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1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현대화된, 자동화된 에스프레소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기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증기를 압축해서 에스프레소를 내렸다면 이번에는 증기를 압축 공기로 대체해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기계를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스프레소 기계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이제 1800년도부터 비타민 C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선원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렸는데, 그 병 중에 괴혈병이라고 이빨이 빠지고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에 자주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은 신선한 채소라든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실려있는 굉장히 선도가 떨어지는 음식들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영양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 잘 파괴되는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없었던 선원들은 가끔 병에 걸린 선원들을 섬에 버려놓고 가기도 했는데, 그때 섬에 이제 항해를 하고 다시 오는 길에 그 섬에 그 배가 정박을 해서 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선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비타민 C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말에 불신체제 파괴가 에디슨병을 일으키는 기전에 했었는데, 이때 이상한 물질을 하나 분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에베르 센트제르지라는 분이 헝가리 생화학자인데 처음 이제 헥스론산이라는 것을 분리를 성공을 했고, 이제 비타민 C의 초석이 됩니다. 이제 비타민 C를 우리가 처음에 화학 물질을 딱 만들게 되면 화학 분자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때 화학 분자 구조식은 이렇게 우리가 생겼을 거라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평평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화학 분자 구조식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식은 몇 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헥스로산이라는 것을 딱 이 비타민 C 뭔가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 물질의 구조는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비타민 C의 구조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호스라는 사람이 엑스레이의 그때 당시에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식을 새롭게 구조를 분석했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3차원 구조로 보면 이렇게 앞뒤로 튀어나와 있고 탄소가 이렇게 수소가 탄소에 붙어서 앞뒤로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2차원 평면 구조가 아닌 3차원 구조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비타민 C의 새로운 이름을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헝가리 생화학자 에베르트 센트제르지라는 분은 1937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수상 분야는 세포호흡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과정 중에 비타민 C와 푸마르산의 촉매 작용에 관한 발견으로 노벨 과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헝가리의 발명품과 그 다음에 노벨상 수상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헝가리의 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변재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교 장두시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연구소에서 제가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과 헝가리의 어떤 교류에 관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56년 헝가리 혁명과 한국의 시인들을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1956년 헝가리 혁명 자체는 상당히 우리 인류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부분이 분출된, 그러니까 억압에 대한 어떤 반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구권이 붕괴되는 어떤 과정 자체를 이제 베를린 붕괴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보면은 헝가리 56년 혁명, 그 다음에 프라하의 봄,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돼서 베를린 장벽, 브란덴부르크 문이 장벽이 이제 붕괴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중요한 어떤 사건인데요. 근데 헝가리 자체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 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시인들이 또 한국의 뭔가 자유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헝가리 56년 혁명 자체를 많이 지지하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헝가리와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헝가리는 지리적인 문제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헝가리하고 한국이 국교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어떤 측면은 없고요. 그런데 일단은 1929년도에 헝가리 민속학자 버라토시 벌로그 베네디크라는 사람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하면 이제 조선을 직역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조용한 아침이라는 나라라는 어떤 책을 출판하면서 그다음에 한국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라토시라는 분은 이제 헝가리 민속학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중제국이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어떤 민속학자였는데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한 상황 자체를 이제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그 당시는 한국이 식민지적인 어떤 상태였어요. 일본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식민지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한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억압받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어떤 선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이제 열악하거나 낙후되거나 아니면 뭔가 야만적인 어떤 민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그것이 이제 통설화되어 있었는데 버라토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버라토시는 한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면서 특히 이제 일본인과 한국인과 비교해서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귀족적이고 이런 식의 어떤 기록물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과 헝가리의 첫 번째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버라토시 벌로그 베네디크의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책 표지고요. 원편 표지고, 이것은 이제
지금 한국 대사로 와 있는 그 초무모세 대사님이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어떤 책으로 이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바라토시인데요.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코리아 민족은 양반들뿐만 아니라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조차도 귀족의 티가 흐른다. 체격과 외모에서도 일본인, 중국인에 비해 매우 귀족적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칭송 비슷한 어떤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예외적이었죠. 식민지 사람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린다는 것 자체.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기록물 자체들이 한국인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리는 책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이 헝가리 민속학자인 버라토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헝가리하고 한국의 어떤 첫 번째 만남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헝가리가 사회주 국가가 되죠. 그 다음에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죠. 해방 이후에. 때문에 헝가리하고 관계는 아주 단절이 되죠.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남침을 위한 50년 전 6.25 전쟁은 한국과 헝가리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헝가리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는 보내지 않았지만은 의료적인 어떤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시에는 헝가리와 한국 자체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헝가리 자체는 이렇게 단절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1954년대 특이하게 스위스 월드컵에서 헝가리 축구팀 대표팀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팀이 만나서 아주 역사적인 어떤 점수 차이로 한국이 대패를 합니다. 9대0. 이 9대0 점수 자체는 월드컵 역사상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어떤 큰 점수 차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끄러운 어떤 우리 한국 축구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인데요. 이 시기에 헝가리 하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적성국 내지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 헝가리보다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당시 대표 선수인 푸시카시 페렌츠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푸시카시 페렌츠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월드 클래스의 어떤 축구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푸시카스상을 받았죠. 그래서 피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은 선수한테 푸시카스상을 일단 수여를 하죠. 이것은 이제 헝가리의 축구 선수 푸시카시 페렌츠를 기리기 위해서 이 상을 받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9대0으로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다음에 한국 축구 대표팀들이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저렇게 스위스로 갔다 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쉬지도 못하고 스위스에 도착하자 그 다음날 헝가리 팀하고 일단 대결을 벌였는데요. 그 당시 헝가리 팀은 세계 최강이었죠. 그러니까 스위스 월드컵 때 헝가리가 우승한다고 많은 그러니까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준우승을 했죠, 헝가리가. 이제 서도간한테 지어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헝가리 하면은 일단 사회주의 국가,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준 국가보다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 그 다음에 뭔가 푸시카스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피파 푸시카스상을 받게 됐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도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좀 서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헝가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헝가리 이렇게 이제 스탈린하고 이 사람이 이제 라코시라고 쉽게 보면 이제 스탈린주의자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하고 상당히 친한 어떤 독재자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9년에서 1989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헝가리는 우리가 단절을 했었고, 하지만 그 시기에 54년 6월 17일 날 스위스 월드컵에서 우리가 0대9로 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한국인들한테 적성국 헝가리 아니라 어떤 축구 잘하는 나라 헝가리로 이제 각인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때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푸시카시 페렌스죠. 근데 이 푸시카시 페렌스는 56년 혁명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축구 선수예요. 56년 혁명이 나자, 그러니까 소련군에 의해서 혁명이 진압되고 난 후에 이제 망명을 하죠. 그러니까 푸시카시는 그래서 일단 유럽 무대에 망명 축구 선수로 뛰면서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세계적인 축구팀이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푸시카시가 유명한 것은 처음으로 발바닥 드리블을 시도했던 어떤 축구 선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헝가리에 다시 주목한 것은 1950년 헝가리 혁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950년가 헝가리 혁명은 반소 자유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권인 자유를 찾기 위한 어떤 헝가리 국민들의 어떤 그 피를 내놓고 그러니까 소련과의 탱크에 저항을 했던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인류사적인 커다란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래서 헝가리 50년 혁명, 그 다음에 프라하의 봉,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그래서 냉전 이데올로기 깨지면서 동구권이 자유화되는 어떤 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그 1950년 헝가리 혁명이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도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신문 보도에 나오는 사진들 보면 이제 꼬르빈 테르가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그러니까 그 소련군하고 상당히 이제 부다페스트 시민들하고 서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격전을 벌였던 장소죠. 근데 이 장소에서 소련 탱크를 보면서 어때죠? 서울 종로거리를 6.25 전쟁 때 점령했던 그 소련 탱크를 연상했고요.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소련과 대결하는 어떤 보도 사진을 보면서 이제 신의주 학생회를 또 떠올리게 되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소련의 어떤 이미지 자체는 신의주 학생회고, 그러니까 수풍댐을 뭔가 그러니까 수풍댐의 어떤 모든 것을 띄어가는 어떤 소련군의 어떤 만행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만행 자체 때문에 그 신의주 학생들이, 청년 학생들이 저항을 하면서 많은 희생이 됐었고, 또 그분들이 이제 대거 월남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인데, 그분을 또 연상을 시켰던 것이죠. 한국 전쟁과 신의주 학생의거와 그 다음에 56년 헝가리 혁명 자체를 같이 오버랩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일어선 헝가리 국민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자, 이것이 이제 꼬르빈 테르의 소비에트 이제 T-34 탱크입니다. 56년 혁명 때. 이 탱크에서 이제 시민들의 저항 자체를 아주 그러니까 가짜수의 무혈로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희생되죠. 헝가리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T-34 탱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T-34 탱크죠. 그러니까 이게 종로 거리에 진주하고 있는 소련군 탱크. 이게 이제 북한 인민군 탱크죠. 하지만 이 소련제 탱크를 보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보도 사진으로 나오는 헝가리 혁명 자체를 보면 이것이 아마 그 당시 한국인들한테 각인됐을 거,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거고, 그 다음에 헝가리 시민들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이 자유 헝가리 국기죠. 그 당시 임시 국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망치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망치하고 낫을 한 요 부분을 오려냈습니다. 그래서 삼색기는 원래 헝가리 기였는데 이걸 오려내고 공산주의 상징 오려내고 이렇게 이게 자유 헝가리 국기죠. 임시 국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년 자체가 모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해서 화염병이죠. 이 화염병을 가지고 소련군 탱크하고 저항을 했었죠. 근데 당연히 이제 진압을 당하고 헝가리 혁명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진들 보면서 한국인들도 똑같이 붕괴를 하죠. 소련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상당히 이제 붕괴하고 거기에 이제 저항하고 있는 헝가리 시민들을 또 지지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헝가리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소련에 대항하여 자유를 찾는 혁명을 일으킨 데 대하여 높은 관심과 동병상련의 공감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시인들도 헝가리 56년 혁명을 지지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헝가리 비가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헝가리 비가라는 책 자체는 헝가리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헝가리 혁명에 대한 한국 시인들의 어떤 지원하기 위한 어떠니까 응원의 시들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헝가리 비가는 혁명의 여진이 남아있던 56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헝가리 혁명이 끝나고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이게 책이 발간이 되죠. 상당히 급하게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헝가리 시민들과 헝가리 혁명에 대해 지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 시인들의 어떤 실천이죠. 어떻게 보면은.
헝가리 비가는 헝가리 자연과 역사, 문화와 예술, 헝가리 혁명의 전개과정, 그리고 페테피 산도르 등 헝가리 대표적인 시인의 시작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한국 최초의 헝가리 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그 다음에 헝가리 56 혁명을 지지하는 한국 시인들의 시를 수록하여 한국과 헝가리의 간접적인 교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9년도 헝가리하고 수교 전에 버라토시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 식민지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렸던 어떤 측면들, 그 다음에 스위스 월드컵에서 푸시카시에서 우리가 9대0으로 진 상황들, 그 다음에 여기서 56 혁명을 지원하는 한국 시인들의 헝가리 비가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89년 이전에 어떤 우리 수교사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어떤 사건 내지는 어떤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 이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헝가리라고 안 하고 헝가리 비가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은 이제 헝가리 엘레지 이렇게 해서 헝가리 비가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이고요. 이제 김영호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영순 시인이 이제 공편을 했고요. 한국의 많은 시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 보면 그러니까 이 책 보면은 헌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어떤 목적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책을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항쟁하는 헝가리 국민에게 상가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56년 크리스마스 때 발간하게 됐는가? 그것은 결국 56 혁명 때 희생된 어떤 헝가리 국민들하고 부다페스트 시민들로 해서 뭔가 지원을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였고 한국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교가 정상화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응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의를 강조한 것이죠. 자, 자유는 외롭지 않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헝가리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국가는 한국하고 하지만 자유라는 그래서 목적을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외롭지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헝가리 국민에게 드리는 한국 시인의 노래에서 한국의 여러 시인들이 이 책에 헝가리 혁명에 대한 또 헝가리 국민을 지원하는 또 시를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인석 시인이 자유의 횃불, 헝가리 국민에게라는 어떤 시를 쓰는데 이것은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침략자의 탱칼에 쓰러진 그대들을 세계의 양심은 언제까지나 냉혹하게 바라만 볼 것인가. 자유의 횃불은 사랑하는 헝가리 사람들이여 가슴마다 더욱 치열하게 어둠을 뚫고 불타오르느냐. 마자르의 피는 자유의 상징, 긍지와 영예와 용기를 불러일으킨 기적과도 같은 것이오니 인류의 찬탄과 축복 속에 영원하라. 아마 이거 헝가리 혁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뭔가 관심이 있었는데 유엔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헝가리 그 당시니까 소련 탱크하고 대항하고 있는 헝가리 시민들, 부다페스트 시민들 자체는 뭔가 세계 지원을 호소했는데 전 세계는 지성이라든지 몇몇 민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뭔가 소련에 대한 유엔의 규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안 하게 되죠. 근데 결국 그래서 혁명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노를 하고요. 이인석 시인은 그 다음에 사랑하는 헝가리 사람들이 이들이 어떠니까 혁명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인류의 찬탄과 축복에 영원하다는 어떤 측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국의 시인들은 이것이 인류 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그러니까 양영문 시인은 헝가리 사람들이요 해서 코리아, 한국 사람들은 잠시도 잊을 수 없이 당신들과 꽃같은 심정으로 의분과 정의감에 몸이 달아오릅니다. 이것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주 학생의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과 그 다음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 자체하고 헝가리의 그러니까 반소 자유화 운동 자체가 서로 이제 오버랩이 됐고 서로 이제 중첩이 되는 어떤 상황 속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감들과 같이 이제 몸이 다뤄져 분노를 하고 있죠. 온 인류는 당신들의 편, 최후의 승리는 헝가리의 것, 싸우시오 끝까지. 이런 식으로
그 인류사적으로 당신들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자유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니까 그 진정한 행복을 위한 그렇죠. 인류의 발전의 어떤 측면이라고 지금 양명문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호 시인은 헝가리의 최후의 부활을 빚는다. 그래서 김용호 시인은 지금 제가 지직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국문과 교수였어요. 저도 이제 국문과를 졸업했는데요. 저는 직접 배우지 못했는데 김용호 시인은 이제 그 이용순 시인하고 같이 이 헝가리 비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해서 책을 만든 분입니다. 자, 그 김용호 시인은 어떻게 노래했냐면 수백 수천 번 자빠져도 살아야 할 오로지 단 하나 자유를 위하여 우리들은 저 앞에 마주섰다. 천만의 가슴 하나하나에 영원히 새겨질 자유를 위하여 우리들 용사여 자유 용사여 삼색 깃발 아래 조용히 잠들어라. 우리들은 조국 헝가리의 최후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지금은 혁명이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자유를 위한 혁명 자체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그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 일단은 의미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긍정적인 어떤 미래를 그다음에 결국 이 헝가리 사람들은 자유화의 자유에서 획득할 것이라는 것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병아 시인은 헝가리 하늘에 녹수는 비는 내리고 그래서 장막의 탱크요 무한 침략의 녹수는 탱크요 진정 무자비한 정치요 인류의 침략이요 헝가리와 우리는 너무나 가까워서 헝가리 하늘에 녹수는 비는 내리고 젊은 대학생 그 시체 앞에 흐느껴 오는 부다페스트 늙은 부녀들 가슴에 비는 내리고 상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인이죠. 조병아 시인 자체는 상당히 이제 그 헝가리 혁명 자체를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지금 형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강조한 측면 자체는 헝가리에 우리는 너무나 가까워서. 근데 상당히 이것이 이제 그 과장법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어떻게 가까워요. 하지만 이제 바라토시의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부터 해서 축구라든지 다양한 어떤 측면. 하지만 여기서 가까운 이유 자체는 자유죠. 한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식민지를 경험했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었었고, 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렸던 한국민이기 때문에 헝가리 사람들이 소련 탱크에 희생되는 장면 자체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헝가리 안에 녹슬은 비가 내리죠. 녹슬은 비라는 건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녹슬은 비이고 그 젊은 대학생 시체 앞에 또 비가 내리죠. 하지만 이 자체는 뭐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뜨는 것이죠. 그래서 헝가리 혁명은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시인들은 헝가리 혁명에 참여한 헝가리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혁명이 지금은 실패했지만 미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헝가리와 헝가리 국민들이 이데올로기가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라토시가 한국인을 아름답다고 묘사한 것처럼 한국 시인들은 헝가리 국민들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인들의 연대의식은 1989년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산도르 페테피 산도르의 어떤 유명한 시 한 부분이죠. 그래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측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시 한 구절인 식으로 여기서 이제 자유란 그 자체 때문에 헝가리 시민들, 50년 혁명에 희생됐던 헝가리 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시민들에 대한 어떤 동명성적인 마음이 자유에서 뭉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시인들도 자유를 열망하고 그 당시에 헝가리 국민하고 부다페스트 시민들도 자유를 열망했기 때문에 같이 결합을 됐고 그 다음에 헝가리 비가라는 아주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어떤 그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께세넴, 이게 헝가리에서 감사합니다 뜻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정상적인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가벼운 어떠니까 글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정상의 논문을 발표했고 학술 세미나를 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녹슬은비처럼 이 팬데믹 상황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뭔가 좀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이제 헝가리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교류 내지는 한국과 헝가리에 대한 어떤 상당히 이제 다양한 어떤 관계하고 그쪽에서 이루어진 주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올해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헝가리 날 세미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2년 동안 지금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 하고요. 또 학술 세미나 같은 것도 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서먹하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엔 보다 본격적인 어떤 학술 세미나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캐스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추안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의 누카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전설을 통해 본 헝가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의 목적은 인류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등록하는 데 있습니다. 협약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국토에 위치한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헝가리의 문화적 자연적 풍부함을 8곳의 세계문화유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발표는 헝가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하여 헝가리의 문화적, 자연적 다양함을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헝가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여러 전설을 통하여 유산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변항과 부다성 지구, 안드라시 거리. 길 양옆으로 가로수가 늘어선 안드라시 거리는 1867년부터 1871년까지 헝가리의 총리를 지냈던 안드라시 듀라의 이름을 땄습니다. 시내와 부다페스트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이 거리는 파리의 샹젤리제와 비슷한 속성이 많습니다. 안드라시 거리 양쪽은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팰리스와 빌라들이 밀집되어 역사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영웅 광장은 마자르족의 현재 헝가리 땅 정착 1000년을 기념해 1896년에 조성되었으며 헝가리의 가장 큰 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에 가브리엘 동상이 위치하고 그 외에도 헝가리를 다스렸던 왕과 지도자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생을 바친 애국자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웅 광장은 웅장함과 압도적인 분위기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다성 지구는 어부의 요새, 마차시 성당 등의 관광 명소를 선보이는 역사적인 구역입니다. 건축물 대부분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성은 다뉴브 강과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면에서 더욱 특별한 것으로 꼽힙니다. 부다성 지구의 제일 뛰어난 건축물은 마차시 성당인데 지붕이 졸라이 도자기로 만들어졌고 15세기 마차시 왕의 이름을 땄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차시 왕은 자주 위장복을 입고 평민 등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불만과 고민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홀로케 전통마을과 그 주변. 홀로케 전통마을은 1987년에 등재된 헝가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20세기 농업혁명 이전의 시골 풍경이 현재까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 정착지입니다. 홀로케 마을은 126채의 가옥과 농장, 옛 농장터, 과수원, 포도원, 목초지, 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홀로케는 현재까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로 민속촌이나 야외 박물관보다 과거가 생생히 살아있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유물인 홀로케 성도 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홀로케 성의 전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홀로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홀로는 금까마귀를 뜻하며 쾌는 돌을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13세기 한 귀족이 현재 홀로케 마을이 있는 지역에 도착하여 성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족은 이웃집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 아가씨를 납치하여 성에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가 키운 금까마귀 2마리가 밤마다 성이 치워지지 못하도록 돌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먼저 탈출한 후에야 결국 성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은 바로 홀로게 성이고 그 주변에 세워진 마을도 동일한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악텔레크 카르스트 슬로바키아 카르스트 덩굴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국경에 위치한 악텔레크 카르스트는 712개의 덩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덩굴들은 열대와 빙하 기후가 결합된 매우 희귀한 사례를 보여주며 수천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전복과 헬멧을 착용한 후 석숭화 중녀석이 제일 풍부한 바라틀라 덩굴 내부를 구경하다 보면 많은 지하 호수와 다양한 크기와 모양 궤도를 감상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바라틀라 덩굴에 대한 낭만적인 전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덩굴 근처 산석성에는 주변 마을 백성들을 괴롭히던 도둑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도둑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사실 이 여자는 한 양치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그 도둑은 여자를 쫓았고 여자는 양치기와 함께 도둑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덩굴에 몸을 숨겼는데 결국 도둑은 여자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덩굴 안으로 그녀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덩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둑은 길을 잃게 되고 다행히 여자와 양치기는 반딧불을 따라 덩굴 밖으로 나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파논알마의 베네딕트의 수도원과 자연환경.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은 996년 파논알마에 정착하여 최초의 학교를 설립하고 헝가리인들을 교화시켰으며 1055년에는 최초의 헝가리어 문헌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수도원은 역사를 거쳐 여러 번 화재로 인해 파괴되어 그때마다 화재가 발생한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은 오래전부터 교육을 주요 목표로 삼았고 현재에도 고등학교 및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네딕트의 교육기관은 남자들만 다녔으나 최근 들어 남녀 공학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도원의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40만 건의 도서 중에 희귀 서적도 많습니다. 수도원에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주변 자연 환경입니다. 수도사들은 수목원에서 라벤더 등의 많은 허브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곳과 관련한 전설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논알마 지역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13세기 몽골의 헝가리 침공으로 인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벨라 4세 왕도 그 샘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샘에서 나는 물은 탁월한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호르토바지 국립공원, 부스타. 호르토바지 국립공원은 헝가리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조원과 늪지대가 있는 대평원입니다. 1973년에 헝가리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에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넓이가 8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지역은 중강 유럽 최대의 목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원지대에서는 목축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도지 이용이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호르토바지의 생태계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새 개체군이 제일 뛰어납니다. 이 지역도 연관된 전설이 또한 많은데 그 중 하나는 호르토바지의 상징인 9개 아치형 다리인데 왜 9개 아치가 있는지에 대한 전설이 존재합니다. 19세기 헝가리에는 상골이나 병원에 사는 무법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도둑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한 유명한 무법자가 로자 산더르였습니다. 어느 날 로자 산더르는 호르토바지의 한 포차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를 잡으려고 경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주민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설에 의하면 로자 산더르가 다리가 없는 호르토바지 강을 건너서 도망칠 수 있게끔 그의 9명의 애인이 강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 몸을 구부려 주었다고 합니다. 페치 소피아나의 조기 기독교 네크로폴리스. 소피아나라는 옛 로마 지방 마을은 현재 헝가리 남쪽에 위치한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페치입니다. 이곳에서 4세기 무렵 구조 및 건축적으로 뛰어난 묘지들이 지어졌습니다. 네크로폴리스, 즉 공동묘지는 지하에는 매장실, 지상에는 주모 예배당이 있으며
건축된 당시 그려진 벽화로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어 예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른 세계유산과는 달리 베치의 기독교 네크로폴리스에 대한 전설이 별로 존재하진 않지만 베치시의 땅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네크로폴리스뿐만 아니라 지하에 위치한 또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많고 복잡한 지하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베르투에호 문화경관. 베르투에호수는 8천년 동안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변의 농업경관 및 근대의 궁전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경관은 인간 활동과 자연환경 간의 친화적 공생관계의 결과입니다. 관련된 전설은 헝가리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대한 영화 및 다양한 예술 작품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설의 주인공은 18세기 베르투에호 주변 늪에 살았던 허니슈독이라는 존재인데 그는 물고기와 인간 혼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허니슈독은 홀로 늪에서 생활하다가 어부들에게 잡혔습니다. 어부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허니슈독을 근처 성으로 데려가 결국 허니슈독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며 지냈습니다. 단 사람들이 흔히 먹는 요리보다 깨구리를 더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허니슈독은 동네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는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에 허니슈독도 갔는데 사람들은 그가 먹거리로 가져간 개구리와 뱀을 보자 허니슈독을 내쫓았습니다. 허니슈독은 슬픔에 빠져 결국 강에 뛰어들어 도망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카이 와인 역사 문화경관. 도카이는 낮은 산과 계곡이 펼쳐지고 포도 재배 특성에 맞는 토양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와인이 오랜 전통을 유지하며 생산되고 있으며 이곳 와인의 품질과 관리는 약 3세기 동안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와인 저장소들과 포도밭, 농장, 마을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관은 헝가리 도카이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터키의 집약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수확 시기를 놓치게 되어 포도에 주름이 생기는 기부병에 포도가 감염되었는데 그것으로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와인이 바로 달콤한 맛의 디저트 와인인 도카이 야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변재덕 교수님, 장두식 교수님, 그리고 루카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미나를 통해 헝가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헝가리의 날 행사로 단편 영화 온라인 상영회와 헝가리 발명품 온라인 전시회도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페이스북 이벤트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